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이인국 박사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은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는 외인들, 일본 사람들을 주로 진료하고, 현재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런 의사고요. 자신의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돈이나 그 사람이 권력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서 환자를 받고 있는 그런 자기의 이익에 충실한, 물질을 중시하는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제국대학 시절에 받았던 그 회중시계,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하기야 그런 의미에서도 일찌감치 미국 혼반을 맺어주는 것도 그리 해로울 것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아들도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 딸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사실 못마땅하지만 참는 거죠. 아무렴 우리보다 낮게 사는 사람들인데 좀 남보기엔 체면이 안 서서 그렇지. 이 당시만 해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정말 드문 일이야.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오르내리고 이런 게 싫지만 그래도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자위인지 체념인지 모를 푸념을 곱씹었다. 여보, 저걸 좀 꾸려요. 이인국 박사의 말씨는 점잖게 가라앉았다. 뭐 말이에요? 아내는 젖꼭지를 물린 채 고개만 돌려 되묻는다. 저 병 말이오. 그는 화장대 위에서 놓은 골동품을 가리킨다. 어디 가져가셔요? 저 미 대사관 브라운씨 말이야. 늘 신세를 졌는데. 자, 아내가 꼼꼼히 싸놓은 포장물을 들고 이인국 박사는 천천히 현관을 나선다. 벌써 석간신문이 배달되었다. 석간신문이라는 건 저녁에 나오는 신문. 아침에 나오는 건 조간신문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신문이 다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석간신문을 보는 집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아침 새벽에 오는 신문이 있고 이렇게 저녁에 나오는 신문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히 기적임에 틀림없는 일이다.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공포와 감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자, 또 이제 과거를 회상할 건가 봐. 늘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1945년 8월 하순. 자, 이 소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에서 과거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어떤 소설을 시간 순서 A, B, C, D로 쓰지 않고 시간 순서를 B, A, D, C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성 방식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과거는 이인국 박사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또 과거로 넘어가는 상황이 볼게요. 1945년 8월 하순. 1945년 8월 15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쵸.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서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고 광복을 하게 되잖아요. 하순이라는 건 이제 그 8월 15일 이후에 이런 말이야.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누리는 세상인데 해방의 감격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뭔가 이렇게 다들 막 기쁨에 차 있을 때였어. 말복도 지난 날씨건만 여전히 무더웠다.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이게 더위를 말하는 거고 그게 다 지나면 이제 좀 시원해지는데 여전히 무더웠대요.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왜 잠을 못 잤을까?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쵸?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을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어. 근데 이제 우리 역사로 보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긴 하지만, 당시 이제 그런 일도 있어서 이인국 박사처럼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했겠지. 응? 무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왜? 여기 친일파 의사가 있다고 소문난대야.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해졌다. 그리고 주로 일본인들이 오던 데니까 일본인들이 다 도망치고 없으니까.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 복막염. 여러분 배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조수와 약제사. 약제사는 약 지어준 지금이 약사죠.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수기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2층 10조 다다미 방에 훈도시와 유카타. 자, 얘네들이 모두 다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이인국 박사가 뭘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친일 행적을 알려주는 거죠. 집을 일본식 다다미로 깔았어. 유카타 뭔지 알죠? 일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왜 일본 만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간 무구 가운같이 생긴 거. 예. 그 다음에 훈도시는 남자들이 입었던 그 속옷 같은 거래요.
그걸 입고 바람에 뒹굴고 있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섰다. 이 사람 지금 봐봐. 집도 일본식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옷도 일본식으로 입고 있었던 그렇게 친일하던 사람이야.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나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을 가셔낼 수가 없었다. 찬물을 맞았지만 뭔가 불안해 계속. 이제 언젠가 날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 길가를 내려다보았다. 큰 길가를 내려다본 거야. 우글거리는 곤충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는 은행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 쓰인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휙 돌렸다. 나야 원 괜찮겠지? 이 사람 좀 뻔뻔하지 않니? 자기 친일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혼잣말 같은 거죠. 혼자 뇌까리다가 혼자 되뇌이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는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의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텁텁하기만 했다. 춘석이랑 뭔가 있네. 그러니까 춘석이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깟놈하고 머리에서 잊어버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붙는 것 같았다. 내가 에휴 아무니겠지 하고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또 다시 그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또 과거야. 보면 아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거는 1945년 8월에서 다시 그 과거, 그 이전으로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이제 가석방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횡댕그렁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하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렇게 딱 느껴지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에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사람한테 뭐가 중요해? 돈, 힘, 권력인데 이 환자, 감옥에서 나온 이 환자 없겠죠 당연히. 거절할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됐다. 춘석이는 제 돈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서 이런 사상범이란 얘기 뭘까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상범이란 표현을 쓰는 거야.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의원의 체면에서 떳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시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이라는 게 들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지금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친일 행적에 얘는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언을 내렸다. 가부결정이라는 거는 찬반을 결정하는 거고요. 일도양단이라는 건 한 방에 딱 결정하는 거야.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렸다. 자긴 늘 돈 없는 애들은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던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을 마주쳤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겠니, 얘가? 얘가 바로 춘식이죠. 춘석이.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는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딱 얘 뭐야? 이인국 저 친일파 XX?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 듣고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다.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똘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져갔다. 궁금증이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려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포도라는 것은 포장된 도로예요. 먹는 포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장된 도로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적기라는 건 이제 붉은 색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일 텐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여오나 봐요. 우리나라에 소련군이 점령했던 시기가 있는데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숙이가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손을 뻗쳐 액자트를 끄집어내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이 사람의 친일 행적을 잘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사전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일단 국어 상용에 가. 그러니까 어떤 깃발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국어가 우리 지금 배우는 한글이 아니에요. 얘는 일본어야. 이 사람 아까 황국신민.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했던 내선 일체에 물들어서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국어는 일본어야. 상용, 늘 사용하는, 항상 사용하는 가, 집 이런 말이야. 뭘 나타내? 적극적인 친일행위.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얜 아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해방되던 날에 떼어 집어 넣어둔 것이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에 여러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자,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뭐 하는 걸까요? 증거 인멸하는 거죠. 나 친일하지 않았어? 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 얼마나 떳떳하게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많았는데 아쉽다 이런 정도야. 환자도 일본말을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지만 이 병원에 가려면 일본어를 다 알아야 돼. 대외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써왔다. 이 사람 아예 한국어를 쓰지 않았대.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사람 너무 일본어를 많이 써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어를 쓰는 게 오히려 어색할 지경이야.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닌가. 집안 전체가 친일이야.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사람 이 국어가 뭐라고? 일본어. 잠꼬대도 일본어로 했대. 이 영예로운 기회와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의 소리가 떠올렸다. 치아, 칭찬하는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아이들은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 통장에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이제 돈을 많이 가져왔나 봐. 돈을 미리 찾아놓은 거지. 그 돈만 있으면 사람들 굶어 죽든 말든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는 송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처세술에 대한 믿음이 있네. 응?
자신의 처세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지축이라는 건 땅이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와 동요가 가까워졌대.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땅크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의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 처박혀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기는 나가보아요. 마우제가 들어왔어요. 여기 나오면 땅크, 마우제 이런 거 전부 다 그 당시에 러시아인들, 탱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들이니까 옆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하였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은 없었다.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 대담한 것일 것인가. 이 사람 또 여성에 대한 편견도 있어. 편견이라기보단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았겠죠. 이인국 박사는 옅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족을 주시하며 입맛을 다셨다. 불도 여태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배쪽 전등이 너무 환한 것에 못마땅하였다. 왜? 어딘가 숨고 싶어.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 데서 자 어서 나가 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여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게 계속되고 있었다. 탱크 부대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위 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이 하면서 손을 흔들어내고 있었다. 우라이는 만세란 뜻이래요. 러시아어로.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도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이라는 건 행동인데 자신의 거동을 주시하지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가 날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거야.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를 내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다. 민요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 도등, 이 도는 칼도자예요. 총기나 일본 칼 같은 것은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다. 그는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의 생각이 미쳤다. 단스는 장식장 같은 거. 그러면서 저것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소때문도 내환물 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 건가?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 건국준비위원회가 누구인가의 연설이 계속되었다. 대체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 자기도 태어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몇몇 친구들은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없다. 밤이 이슥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수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만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 혼자 뒹굴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뒤 헝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짓불을 불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가닥의 기대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일에 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이 사람 양심 없네. 양심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양심도 없고 반민족적이야. 이쯤 되면 자신의 죄를 한번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본인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같은 동포는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했다면 적어도
이제 그런 시기가 지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성을 모르는 인간이네. 응?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차 속에 지금 계속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요즘 미군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소련군이 철수하고 또 미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원래 전체적인 큰 틀은 현재 시제. 이 이인국 박사가 미국 대사관에 있는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고 그 속에서 자꾸 과거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야. 유학생 탈출 기사를 보던 이인국 박사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낸 아들을 떠올린다. 소련이 득세하던 시절 소련 장교 스텐코프의 배려로 아들을 소련에 유학 보냈지만 아들은 6.25 전쟁 이후 소식이 끊긴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자, 연행이 뭐죠? 연행이 뭐야? 잡혀가는 거지. 왜 연행됐을까? 그치, 여기 나온 것처럼 친일행위 때문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물었다.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죽나? 난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더 불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 가서 숨거나 진작 나무로라도 도피를 할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이는 어디 있담.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나와 같은 코스 뭐죠? 예, 친일. 조만간 밟을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야. 친한 애들도 다 친일파야.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첫 번째 순서면 무조건 어떻게 될까? 사형이겠지. 왜? 이 지금 친일파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에 안 간 게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끌려간 사람들은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직결 처형을 당하였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다면 나는 이곳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아,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계속 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지. 무슨 수가 있겠지. 뭔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이랬어요.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다. 모든 사태는 짐작이 된다. 이제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꺼렸다.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이랬어요. 밑밭이라는 건 이제 외놈의 어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표현 중에 꼬붕?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축지를 끌어안고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에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총소리겠죠.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었다. 아, 소련군 병사가 이 사람의 시계를 훔치고 있네. 자, 러시아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 주머니를 부둥켜 주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년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는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향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왜? 왜 이랬을까? 왜? 그치? 회중시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폰스키.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갔다.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은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병사는 대빵만한 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워갔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마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린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2씩이나 차고 또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똑똑히 새길 뿐이었다. 소련군 병사에게 시계를 빼앗긴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